네, 2025년 그야말로 위기 그리고 기회가 함께하는 불확실성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세계 경제 흐름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한국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 경제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부터 짚고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상하 팀장님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OECD에서 가장 최근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3.3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기존의 전망치보다 살짝 숫자를 높인 것이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수치가 전기비 연율로 3%가 넘는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 경기 하강 우려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부양책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성장률을 좀 올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난 미 대선 직후에 세계 경제를 전망을 했는데요. 다소간의 시차는 있지만 각 기관들의 전망치와 섞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세계 경제가 한 3%대 초반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기관에 따라서 조금 비율 차이에 따라서 3%대로 보기도 완전 초반으로 보기도 하고 약간 높기도 하고요. 주요국별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올해 거의 2% 후반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약간 하강하는 국면으로 가서 2%대 초반, 좋아야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가 0%대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내년에 좋아진다고 해서 1%대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저적으로 올해가 낮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지 유로 지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올해 지금 0%대 성장이기 때문에 내년 1% 안팎을 한다고 해서 좋은 성장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신흥국들 가운데서는 중국이 4%대 중반 정도를 달성을 할 것인지 혹은 4%대 초반을 할 것인지가 약간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다른 신흥국들 중에 대표적으로 인도나 아세안 5개국 같은 경우는 6%대 후반 혹은 아세안 5개국 같은 경우는 4%대 후반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서 성장률도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4.1%면 글쎄요, 뭐 스스로도 5%를 한다라고 했는데 4.1%는 너무나 좀 짜게 매기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사실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각종 정책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던 시점에 그것의 효과를 그리고 타이밍을 언제 얼만큼 잡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메시지를 중국이 조금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다 해서 저희가 숫자를 조금 낮게 잡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김진일 교수님, 뭐 지금 키예프 연구 결과, 전반적인 다른 연구기관도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올해가 3.2%대였는데 이미 3%가 오른 거잖아요. 네. 내년도 여기서 3.3%, 뭐 3%대를 일단 다 상회할 것으로 봤으니까 세계 경제 자체는 뭐 트럼프의 출발이어도 불구하고 좀 낙관하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네, 올해 좋은 성장세가 내년에도 기본적으로는 이어진다. 그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팀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돼서 과연 첫 번째 명령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명령 이후에 세계 경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혹은 백악관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위험성은 굉장히 큰데요. 그렇지만 전망이라는 게 이제 각 나라의 정책 당국이 잘 대응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좋은 전망 3% 초반대의 전망이 일단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트럼프의 그 무역 전쟁에 대한 걱정 그런 걱정은 누구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걱정을 지금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나라들보다는 더 큰 걱정인 것이죠. 아무래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출범해서 뭔가를 던지고 네. 작용 반작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놨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표로 OECD죠,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들 좀 암초들을 따로 좀 표로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 내용 하나씩만 좀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일단 번째가 중동 리스크네요. 그렇죠. 역시. 전쟁이 일어났던 전쟁들이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저기 중동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클 테고요. 저기 또 터져버리면 뭐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중동은 특히 이제 그 유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조금 잡혔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가는데 하면서 경제가 풀려나가는 네. 그런 과정이 OECD, IMF의 전망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것도 못할까봐. 저것도 또 어떻게 인플레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금융시장에 있는 가격 조정. 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대표적인데 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 그리고 가상자산 등등의 여러 가지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주식, 코인, 부동산 가격의 현재 상황이 버블이다라는 것도 암묵적으로 일 수 있다. 네, 버블일 수 있다. 그리고 과잉 반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 혹은 제2금융권들의 영향이 더 강할 문제가 테고 생기면 네,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PF에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깔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상하 팀장님, 항상 놀라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올해도 진짜 연율 기준이기는 하지만은요, 분기 성장률이 3% 찍는 것도 놀라운데 내년도 우리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요. 그럼 내년도 또 미국 경제만 승승장구하는 또 그런 한 해가 되는 건가요? 현재 그림상으로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좀 숫자에 대한 감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그 코로나 이전 시기 나름대로 경기 변동이 심하지 않았던 시기의 5년 평균 숫자하고 예. 내년 성장률을 지역별이나 국가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약간 좀 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전 세계 성장률 평균이 3.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OECD에서 얘기한 게 이제 3.2, 3.3 이 정도고 저희는 이제 3.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거 평균하고 평균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랄 수 있다. 약간 그런 감인데 하던 대로 했네요. 세계 네, 경제는. 근데 지역별로 좀 편차가 많이 큽니다. 일단 미국이 과거 5년 평균이 그 당시에 2.5%였고요. 네. 주요 기관에서 이제 전망하는 것이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아래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미국이 약간은 그래도 슬로우 다운 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 5년 평균에 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면에 다른 선진국들 가운데는 좀 뼈아픈 지역이 아무래도 유로 지역입니다. 유로 지역이 그때 과거 5년 평균이 2%였는데 전망키로 이제 1%대 초반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근데 단순히 경기 변동의 문제도 있지만 뭐 독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여러 가지 구조적 이슈에 직면을 하면서 유로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장기적이고 뭔가 좀 구조적인 이슈에 빠져들어서 이게 성장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중국이 과거 5년이 6.7%였습니다.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근데 우리가 지금 4%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반면에 인도나 아세안 5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과거 5년 평균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서 각 지역별로 성장 분화가 나타나고요. 과거에 우리가 성장을 이끄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있었고 신흥국 가운데서는 이제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을 대체할 만큼 인도가 성장률 측면에서는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 덩치는 중국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라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가 저렇게 빨리 성장을 한다 한들 전 세계적인 그 성장의 파급 효과, 이끄는 효과는 훨씬 더 모자랄 것 같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트럼프의 뭐 변수는 있긴 하지만 2%대 이상도 훨씬 더 상회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하지만 2.1 정도인데.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뭐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주식만 숫자들이 보면, 네. 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경제가 크게 하강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조짐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오히려 뒷부분에 김진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의 금리가 이상하게 미국 경제 이상한 건 아니지만 미국 경제의 제약적인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거든요. 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만큼 생산성 증가율도 높고 미국 경제가 고용이나 소비도 다 좋고 그래서 이 추세를 조금 연장해서 어쨌든 전망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여러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좋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기조는 그래도 조금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진일 교수님,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한국 경제 성장률. 앞서 표를 좀 봤는데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에 러시아도 1.7%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내년 2025년 경제 성장률 앞자리가 다 1위 찍혀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0, 2.1을 얘기하다가 뭐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트럼프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제 다 1을 찍고 1점 얼마냐를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하는 그게 됐고요. 최근에 그 경제 전망을 새로 이제 한 경우는 많지는 않고 주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빗 섹터 IB들이 네네. 가장 먼저 하면서 이제 뭐 1.7 뭐 더 낮은 기관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미국 대통령 취임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슈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돼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튈 수 있는 즉 불확실성이 큰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지금 한국은행도 1.9%를 잡았잖아요. 네.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1.7대, 노무라 증권 같은 곳은 더 낮게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바꿔 생각해서요. 지금 경제 성장률에는 트럼프 2.0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거잖아요. 네. 막상 취임 후에 했는데 오히려 이제 크게 좀 생각만큼은 최악은 아니네. 네. 또 국내 이슈도 좀 잘 풀려간다면 네. 지금 저 1.7, 1.9 레벨이 가장 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위도 한번 네. 역전국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좀 희망의 목소리를 네. 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과연 첫 번째 트럼프의 명령이 무엇일까? 행정명령이. 예. 그게 가장 민감하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관세 전쟁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큰 그 폭탄이 하나는 중국 60%, 또 하나는 전 세계 20%거든요. 보편 관세. 네. 네. 보편 관세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금세기 경제의 재앙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터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게 덜 안 좋을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덜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에 덜 해가 되고, 덜 해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우리가 경쟁하는 그런 부분에 중국의 피해가 간다면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피해가 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아질 여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올해보단 나빠지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만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희망 섞인 시나리오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도와주고 네. 잘 대응하고 빨리 대응하느냐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표에서도 저희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준 이유가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카드를 먼저 뺄지 모르거든요. 네. 60% 중국을 먼저 공격할지, 보편 관세를 할지, 우리 한국은 한번 예외로 둘지, 봐줄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많이 있어서 네. 아마 우리 김 교수께서도 1월 20일이 지나고 첫 번째 행정명령을 좀 때릴 때 보면 네. 그때 좀 윤곽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국 경제의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교수님, 통화 정책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피벗을 올해 단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도 참 드문 것 같아요. 한국 모양의 방향을 틀었다가 또 튼다.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내년에 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을 봐야 되겠죠. 그게 전 세계 통화 정책 방향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한국모함이라는 게 통화 정책을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있고, 예. 또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세계 경제에서 예. 그리고 더군다나 나라가 클 뿐만 아니라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1944년부터 혹은 45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에 비유하신 건데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트는 것까지는 아니고 트는 각도를 조금 줄여나간다. 네. 그러니까 올해 가장 최근에 FOMC에서 이자율을 낮췄지만 내년에 2번밖에 안 낮출 것 같다라고 뭐 공표는 아니지만 예상을 한 거죠. 네. 그게 가장 적절하다. 근데 거기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게 올해 연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9명의 FOMC 참가자들이 오면서 어떤 것이 적당한지가 다 뭐를 결정할지는 대충 다 알고 오실 텐데 네. 그래도 19명 중에 4명이 그건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만장일치를 안 하고 4명이나 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은 이자율 내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니까 그걸 다독이기 위해서 어쩌면 내년은 2번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올해는 한다. 그래서 계속 방향을 바꾼다. 근데 내년에는 그 방향 바꾸는 것을 훨씬 줄인다. 네. 라고 얘기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흔들고 환율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그랬는데, 약간씩 올라가기 네. 튀기 시작한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내년엔 이 방향을. 그러니까 그 방향을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네. 약간 줄여서 나가고 그래도 환율엔 거 이미 그때는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앞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가 지금 계속 너무 잘 버티고 좋으니까 미국의 이자율을 그렇게 빨리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왜 이렇게 빨리 내려? 그래서 인플레 생기는 거 아닌가? 경제는 괜찮은데 네. 이제 그런 생각에 금리 내리는 속도를 조금 줄이겠다고 이제 한 것이고 그래도 하루 이틀은 주식시장이 안 좋았지만 또 그 이후에 몇 주를 보면 다시 주식시장은 여전히 좋고 하는 미국 경제가 그 최근의 변화를 보면 연준에서 생각하기에도 너무 잘 나간다, 너무 잘 버틴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잘 견디니까 계속 이자율을 생각보다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은 그렇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는 달러를 쓰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네. 소식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환율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진희 교수께서는 그냥 연준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2회 정도의 금리 인하에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그런 것들에 아마 미국만 버티지 않을까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요. 환율이 문제죠. 윤성아 팀장님, 금리를 더 내려주진 않을 것 같다. 한 2회 정도 내린다고 치면 지금 환율 공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450원, 60원, 80원대인데 그렇다면 달러는 여전히 강달러겠고요. 저 정도의 금리 인하 속도라면 그럼 내년 한 해 고환율이 또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환율 숫자 전망을 한국 원화에 대해서 하지는 않는데요. 네. 기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강달러가 유지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달러 혹은 원화가 좀 강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가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 이상으로 좀 많이 약세로 돌아서서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는지가 일단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뭐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약세로 돌아가는 그 현상이 1기 정부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 시장이 약간 정상화의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무역적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1기 정부 때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달러가 약세 방향으로 가고 그 해당국들의 통화가 강세로 가면서 이제 조정이 됐던 그런 또 예시도 있고 네네.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고 나면 이제 원화도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한 시점을 좀 지나서 안정되는 방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윤성아 팀장께서도 현재 우리 고환율이 좀 트럼프 불확실성을 과하게 반영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지금 차원에서 크게 물론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펀더멘탈 차원에서 우리 대외 부문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대외 순금융자산이라든지 뭐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펀더멘탈이 아직은 그래도 훼손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진희 교수님, 환율 관련해서 또 하나 재료가 있는 것이 이제 세계 국채 지수 WGBI 이게
올해 쾌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편입은 내년 하반기라고 하는데 여름부터 아마 이제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몰려오게 되면 이건 우리 원달러 환율 하락에 좀 원화 강세에 상당히 좀 좋은 재료 아니겠습니까? 금융시장에? 뭐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예. 뉴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온다는 건 뭐 그 자체로 당연히 좋은 뉴스인데 예. 그 들어온 돈이 더 많으면 더 변동성이 심해질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잘 관리를 하면 당연히 좋은 뉴스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더 많이 들어온 돈이 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더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이 그 변동성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로서도 이제 다 들어와서 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를 간 건 좋은데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 그 메이저리거들과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또 실력도 그만큼 키울. 네, 그게 실력이 뭐 기업, 국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그에 걸맞는 수준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같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런 책임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 강해졌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 효과 뭐 최대치로 약 한 75조 원 규모의 이제 수급이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 한국의 채권을 좀 사서 쟁여놔야 되니까 달러 유입에 그런 효과는 있지만 우리 김진희 교수께서는 이제 너무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뭐 안심하지 말아라, 예, 낙관하고 또 방만하지 말아라 그런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윤상아 팀장과 함께 이제는 수출과 산업별 전망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한국 경제 수출이 정말 좋았거든요. 물론 7천억 달러는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사상 최고대를 가고 있고 마지막 11, 12월이 좀 그랬지 1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좋았던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내년에 한국 경제 수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전 세계 무역의 변동폭은 성장률의 변동폭보다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출렁이면 우리 수출도 그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 지역별로는 뭐 대미나 대아세안이나 대인도나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좋은 지역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대중, 대EU 같은 에 대한 교역은 현상 유지가 되거나 좀 위축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미국의 어떤 각종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셋업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 집권 초기부터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수출을 하는 것이 미국의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계속 설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근데 아쉬운 것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진이 좀 뼈아프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역 성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성장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과거 20, 30여 년 동안 중국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해온 측면이 좋든 싫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는 분명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부동산 부문의 문제, 부채 문제, 그다음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런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뭐 트럼프 혹은 이런 보호주의의 압력으로부터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제일 중요한데 한 가지는 뭐 중국하고 이제 우리 산업 관계가 과거에는 이제 보안 관계에서 지금 경쟁 관계로 많이 이전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우리한테 2위, 3위의 교역 파트너 국가이고 주요 생산 기지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대중 수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또 대중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대미 관계만큼이나 또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 지금 시류가 변함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분화라든지 다변화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이라든지 인도 지역이라든지 뭐 미국 인근의 국가들 혹은 대미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도 늘고 수출도 느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수출에 대해서도 한마디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국 경제가 막
확 그렇게 수출이 몰락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또 의외로 왜냐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나름 또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내년에 수출 전망 네. 뭐 나빠진다 하더라도 최악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업들이 다 대응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기업들도 그 뭐 미국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체 연구소도 있고 아니면 직접 그 대관, 그러니까 대미국 정부 의회 있죠.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기업을 어디에 놓는 것이 그래서 뭐 미국의 조지아에 놓느냐, 네. 멕시코에 놓느냐, 캐나다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걸 사실 결국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은 어디에 놓는 게 제일 좋은지 그런 걸 대응을 잘 하고 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대미의 수출 수입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잘 다른 나라들보다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런 걸 잘 살리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네. 그 좋습니다.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뭐 트럼프 출범하고 수출에 대해서 비관적인 좀 암울한 전망이 많이 있지만은요. 방금 우리 김 교수께서 얘기해 주면은 우리 민간 섹터들, 기업들의 또 저력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믿음도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별로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윤상화 팀장이 한번 전체적인 산업 기상도를 좀 보고 자동차, 반도체, 조선 하나씩 각계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산업 기상도 하나씩 업종 짧게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산업 기상도에 대해서 뭐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일단 뭐 철강, 뭐 자동차, 뭐 반도체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철강 같은 경우는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나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흐리네요. 네, 그리고 뭐 좋은 쪽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고부가 선박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혜를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섹터별로 나와 있지만 반도체를 의외로 좀 대체로 맑음 쪽으로 우리 상공회의소는 바라봤습니다. 바이오 쪽은 또 맑음 의견이 많고요. 조선은 좀 이따 저희가 또 분석하겠지만 타이 추종을 불허하니까 뭐 미국도 우리에게 태클을 좀 걸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저 흐림 쪽 먼저 가볼게요. 자동차로 해주시면서 전기차, 2차 전지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주가도 힘들고 현대차 같은 완성차도 힘들고요. 아마 주식시장이 빠르니까 이런 트럼프 리스크를 선반영한 것 같은데 자동차 또 전기차 이 중에서 2차 전지, 석유화까지도 함께 가볼까요? 좀 흐림 쪽 섹터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가 현지 생산 비중이 일단 높기도 하고 그래서 수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거대 수요국들 미국이나 EU가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EU가 매우 경기가 부진한 것이 조금 뼈아픈 측면이 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전에 이제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워낙 저가의 괜찮은 품질로 자동차들을 만들어내서 EU나 전 세계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을 과연 그 가격대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전기차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하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경쟁을 할 것은 아니지만 뭐 보조금 문제도 있고 미국 국내 보조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막강한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틈새를 찾아갈 것인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자동차랑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국산 전기 배터리들이 워낙 또 전 세계에 많이 풀려 있고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품질 이슈도 있었고 하기는 했지만 그 물량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하는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고 위협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산업을 아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완성차 업체들하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맞물려서 처음부터 설계도 같이 하고 제조하고 생산 공장도 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계약에 묶여 있고 특정 자동차 모델의 스페시픽한 그런 이제 2차 전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판이다 보니 네. 그런 관계를 잘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 완성차 업체들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해 가면 중국이 미국한테 견제를 받는 사이에 그래도 조금 우리가 포지셔닝을 잘 하고 시장 점유율도 좀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항상 좀 걱정되는 게 IRA 법안 폐지. 이 이슈가 있어서 아마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빠진 것 같아요. 네네네. 개인적으로요, 우리 윤상하 팀장께서는 정말 트럼프가 모든 친환경을 다 말살시키고 석유 시대로 다시 정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 가스 시대, 이 좋은 걸 왜 안 쓰냐? 갈 수 있을까요? 막 전 세계가 이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가려는데 이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정책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정치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항상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또 당연히 아니고요. 네. 같은 공화당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주가 어딘지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트럼프의 그런 어떤 정책 방향과 반대되거나 반기를 혹은 줄 수 있죠. 지지하지 않거나 네.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취할 가능성들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나가 있는 공장들이 또 그 공화당 지역에 있는 곳에 공장이 또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어떤 직접 투자 이런 것들에 어떤 그거를 다 되돌리는 정책을 모조리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지는 못할 것이다. 과거 대비 규모나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될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100대 0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네. 중간중간에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목소리를 많이 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반도체도 예외가 아닌 것이요.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칩스법이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 도장은 찍어서 네. 이제 보조금 확정은 진 건 다행이긴 한데 반도체 산업 수출도 이 칩스법 폐지, 뭐 칩스법 수정 이거와 영향 밀접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또 한다면 하는 것 이게 걱정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칩스법, 네. IRA, 뭐 환경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출과 아주 특정한 밀접하죠. 관계에 있는 주에 가서 선거 운동할 때 나온 이야기들이고, 네. 근데 하필이면 다 우리랑 이제 수출이 더 관련이 맞아요. 돼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그만큼 잘 해왔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한 만큼 미국의 기업들이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의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이 힘든 걸 그거를 트럼프가 잘 파고 들어가서 정치적인 구호로 해서 당선이 됐고 네. 물론 그건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의 선거로 당선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나오는지가 이제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예. 우리나라 전체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면 자동차, 반도체면 반도체 중에 어느 부분에서 먼저 대응을 해나갈까는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건 결국 기업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또 HBM이라든가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K 반도체만의 어떤 네. 트럼프의 어떤 하나의 독단적인 제재 이런 걸로 글쎄 우리의 K 반도체가 뭐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반도체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개 기업들도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어떤 기업이 잘 하는지에 대한 것을 더 잘 헤쳐나간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도 지금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도 빠르게 최종 승인을 했었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당국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부디 내년 물론 트럼프 당선인 미국의 반도체 패권까지도 가져가려고는 하겠지만은요. 우리 한국 K 반도체 저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한번 믿어보면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윤상하 팀장님. 요즘에 양자 산업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하다가 우리가 뭐 만화책에서만 볼 것 같은 양자가 실체가 나오면서 와 여기도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산업으로서의 뭐 양자 컴퓨팅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나 최첨단 기술 이런 것까지 따라 올라오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경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예. 되고 성장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뭐 제가 기술은 잘 모르지만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정책적으로 조금 시사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이런 양자나 AI 기술에서 중국이 따라오면 좀 도망가고 따라오면 도망가고 디램 하던 거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왔는데 뭐 우리는 이제 HBM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앞서가는 전략을 좀 잘 해오고 있는데 뭐 세상이 바뀌어서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 산업에다가 직접적인 보조금도 주고 네. 우리나라도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전 국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그다음에 소버린 AI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국가적으로 자원을 동원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R&D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직접 보조 같은 것도 이제는 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 그러게요. 생각도 네.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용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내부의 생태계를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재정 정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양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짚어봤는데요. 지금 미국도 양자를 아예 전략 사업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제 반도체, 뭐 양자 이런 신기술 부분을 정부도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것도 왜냐면 미국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또 이런 제언도 함께 주셨고요. K조선, K방산도 함께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윤성아 팀장께서 또 K조선, K방산도 함께 짧게 분석해 볼까요? 네, 그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는 고부가 LNG 선박 제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일 만큼 잘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이제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해라라고 압박을 가했고 그러지 않으면 관세를 때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 수요가 늘어나고 그것을 이제 운반하는 배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분야니까 네.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포함해서 아까 뭐 K 방산 얘기도 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뭐 국방이나 해양 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의 해양 뭐 전력과 이제 대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선박 수리, 건조, 그다음에 그 항만 운영 이런 노하우들이 과거 몇십 년 동안 미국 제조업이 쇠퇴를 하면서 많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동맹 관계로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혹은 안보적으로 미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런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선박 건조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맑음 쪽에서 진짜 맑음이 두 분야가 있는데 K조선 또 K방산입니다. K조선은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부탁할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고 K방산도 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택하게 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들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두 가지 산업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까지 봤고요.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통상 전략이겠죠. 특히 트럼프 2.0 시대 협상으로 모든 걸 풀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진일 교수님, 통상 전략이 협상이다. 참 이게 어떤 학문이나 전략 대책으로는 안 맞겠지만 또 그걸 원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여기에 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이라는 것이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네. 아까 산업정책 말씀하셨는데 90년대,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는 산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의 분야였다가 예. 거의 경제학에서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나온 거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통상에 있어서의 그 협상 전략, 뭐 경제학에서는 게임 이론이라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네. 새로운 네. 시각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는 이제 2.0 두 번째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4년 하고 또 4년 안 하다가 하고 이런 것이
뭐 미국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 네. 해보는 그 대응이기 때문에 과연 지난 8년 전에 했던 것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그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반성 위에서 할 때만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 부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기업이 그러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준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정부와 기업이 잘 협력해서 대응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 수십 년 수출을 해온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상을 잘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협상이라는 게 무언가 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주고받아야죠. 주고받아야 네. 되는 건데 어떤 것을 줄 것인가 할 때 있어서의 국내에서의 또 협상, 과연 그 주는 그런 섹터,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해주느냐 그런 면에서의 그 국가의 역할도 중요한 시기가 1월 20일부터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통상 전략 짤 때 내줄 것, 뭐 이 중에 먼저 내줄 것, 네. 나중에 내줄 것 반드시 가져야 될 거 이거 쭉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딱 카드를 그렇죠. 갖고요. 그거를 나놓고 그거를 이제 과거엔 그걸 국가가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서로 국가가 하는 타 국가가 하죠 요즘은. 하니까 네. 그거를 내부에서 뭐 명시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예. 국가 정책 당국자와 기업들 간에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유연하게 그야말로 서로 그 눈빛만 보고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상아 팀장님, 이제 저희가 거의 지금 결론 분야로 가고 있는데 통상 전략입니다. 전략하면서 또 하나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브릭스 국가들이요. 물론 인도는 미국 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일기 때와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거센 반발. 중국도 뭐 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더 이 통상 전략도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떤 우리 뭐 자세를 좀 취해야 될까요? 그 말씀하신 맥락에서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그 특히 관세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단 당시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던 것이 2017년 초였고요. 그러고 나서 취임 8개월 후에 조사를 시작을 해서 16개월 후에 관세 인상을 공표를 하고 19개월 후에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네. 근데 요번에는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네,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취임 후 1년 넘어가면서 이제 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관세. 네. 요번에는 개별 국가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경고성 멘트도 날리고 있고 네. 그래서 개별 국가들한테 일단 던질 만큼 극한을 던져놓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저 국가에서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지를 보고 아까 게임 이론 말씀하셨던 뭘 것처럼 가져오는지 보고. 네, 보고서 수준과 강도와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기 때와의 배울 점, 그다음에 그때와 좀 달라질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서 전략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예.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브릭스 얘기했는데 중국과 이런 다른 나라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은요.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네, 강대강 갈까요?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만약에 강대강을 가면 예. 그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그 국가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거꾸로 네. 생각을 하면 네.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만에 하나 보편관세 전쟁으로 진짜 간다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진짜 무역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초래를 할 것이고 굉장히 오래전 시절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국제적으로 서로 비슷한 이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연대를 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윤상아 팀장께서도 이제 트럼프의 강에 다른 국가들이 내줄 거 내주고 취할 거 취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한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윤상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